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금리부터 사실 금리가 오늘 최우선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1번 질문이 그렇게 됐어요. 예, 파월 의장이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그래도 내가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좀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가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께서 7월에 너무 앞서가는 그 시장의 기대감을 좀 한 템포 좀 밀어주는, 그러니까 약간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6일 남았습니다. 7월 FOMC 회의가요. 그런데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40%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 코멘트로 42%에서 25%까지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 17%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동결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25bp의 인하 확률로 옮겨갔기 때문에 25bp 인하 가능성이 57%에서 75%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50bp 인하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를 한번 눌러주니까 25bp 쪽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다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9월 같은 경우는 75bp 인하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면서 50bp 인하 가능성이 64%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7월도 사실 그렇게 50%를 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25bp가 대세였는데 50bp가 점차 증가하는 거를 눌러주니까 9월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제 좀 뭐 그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일은 어제 같은 이슈가 아니었어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상품 시장도 상승세를 지속을 해왔는데요. 결국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식시장이 약간 삐끗한 것이고, 우리가 상품 시장 쪽을 뜻하는 그 CRB 인덱스를 놓고 보면은 189.63까지 기록을 하면서 6월에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전체적인 위협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었던 일과성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저녁에 1분기 GDP하고 소비, 주택 이런 경제 지표가 좀 공개될 그럴 예정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담이 일정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금리하고 연동되는 또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니까 또 내일 한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제 한번 그렇게 FRB 의장께서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쪽 수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동성이 오히려 축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 정치 이슈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을 때 제가 정치 이슈 쪽은 별로 그렇게 언급하기조차 싫어하는데, 이 대북 제재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한 규제 소식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정치 이슈가, 그러니까 경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형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사실 민감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게 동남아 쪽이나 이쪽 동북아 쪽,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 그런 유동성 문제와 연관되는, 대형 은행의 유동성 문제와 연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이후 전개 흐름에 대해서 변수가 좀 하나 더 추가됐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점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제 발언이 아니었어도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고, 대표님도 뭐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조정 이전에 뭐 S&P 같은 경우에 전고점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조정받아도 할 말 없잖아요.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근데 우리 시장은 왜 그런 건지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디커플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모습을 오늘은 사실 메인 이슈가 그겁니다. 왜 디커플링이 되고 우리는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고요.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 수익률, 이제 6월 거래 일수라고 해봐야 오늘 빼면 이틀 남기 때문에 상반기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주요 증시,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증시로 뭐 다우도 있겠지만 S&P 500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상해 지수, 우리 지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 세 개,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지수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 위쪽에서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17%에서 19%, 뭐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MSCI 뭐 이 비중도 조절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3, 4월에 우리보다 좀 많이 올랐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하고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오히려 미국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결국 상반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일과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점이 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특별한 요인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머징 마켓과 미국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상 최고가의 지수를 내려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그것을 끌고 가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런 종목들을 뽑아보고 왜 오르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를 꼽아봤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월마트, 비자, 프록튼 gem블, 마스터카드, 월트 디즈니, 시스코 시스템스, 파이자, 홈데포, 코카콜라 같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적게는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 수준밖에 안 됐지만 약간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4% 넘게 지난주 상승기예요. 2019년 상반기에 저 정도의 상승률이면 상당한 그런 상승률이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 달러짜리이기 때문에 저 정도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시장을 거의 다 혼자 끌고 오다시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IT, 유통, 화학, 제약, 음식료 보시면은 건자재, 그다음에 뭐 카드, 결제 시스템, 방위 산업 같이 업종 대표주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카드 이외에 9개 종목, 10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뽑아보니까 마스터카드 제외를 하면 9개 종목이 다우지수 30의 구성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30 종목 인덱스가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었던 빵 기업들이나 마가 이런 기업들에서 시세를 끌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꼽아봐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 밸류가 강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었던 표 중에서 이 시가총액 순위에서 1위부터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이 이제 11위의 월마트인데, 그 사이의 기업들은 어디 갔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보여드렸던 표가 전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지 다우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 다우 다 포함해서 S&P 500 다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2위부터 5위까지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연간 상승률이 20%에서 한 40%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작년 말 무역 분쟁에서 워낙에 급락으로 갔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보였었던 주가 상승률이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하고는 괴리가 있었다 해서 나스닥 쪽이 다우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지난주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못 냈죠. 그리고 우리하고 나스닥 시장이 좀 연동성이 강하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더 약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스닥 쪽이 또 하나 일부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기업들, 우리가 들어본 기업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고가 되는 차별적인 요인을 좀 알아봐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기업인 거 빼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인덱스 상의 디커플링이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 기업에 없는 것이 미국 기업에 있는 그 어떤 것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수상으로 못 가고 있고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것인지 종목 때문인지 기업 때문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세를 보인 미국 기업들을 좀 강세 요인별로 좀 그룹핑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키포인트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기업 실적 호조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점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 밸류 자체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아는 기업들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기업들이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면서 브랜드 로열티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산업 변화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성장성을 구축하고 또 성장성을 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목별로 좀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MS 같은 게 있고 비자나 코카콜라나 펩시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파워 때문에 시장을 지금 무역 분쟁이 벌어져도 중국 시장에서조차도 이게 시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MS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월마트나 MS나 월트 디즈니, 컴캐스트 같은 경우죠.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따라잡는 거이기 때문에 유통업에서 거의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디어 온라인 사업 강화하고 있는 MS나 디즈니나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게임이나 스트리밍 같은 것이 플랫폼화돼 가지고 일정 부분 고정 고객이 생기면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수익이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경쟁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넷플릭스 주가가 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지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진입 장벽, 아까 말씀드렸었던 결제 네트워크, 비자, 마스터, 아멕스 같은 그런 경우요. 그리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이나 한유엘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쪽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있죠. 카드나 항공산업 같은 경우요. 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보잉도 있긴 있죠. 에어버스하고 이렇게 민간 항공기를 좀 양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럭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군수산업에서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범접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하나 가장 아까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 산업을 도입하는 그런 우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우버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요. 또 화학 건자재 업종 이런 종목들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또 제약회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쪽들을 살펴보면은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진화를 위한 변화를 하고 있고 더 다각화를 하느라고 M&A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시장하고 상당히 차별적인 요인들을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이야기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진입이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기업을 선택하겠다라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우리나라에 해서 코스피 기업들을 봤을 때 좀 어떤 유사한 모멘텀을 찾아보면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좀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또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 분쟁 이벤트가 이번 주 말에 있으니까 또 그것하고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 흐름 코스피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니까 좀 비슷하게 놓고 볼 수 있는 수익률이 괜찮았었던 그런 업종이 섬유의복, 증권, IT 업종, 운수장비, 종이목재 같은 그런 경우인데 10% 이상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에서 괜찮았었던 유통이나 음식료나 의약품 쪽 이쪽은 우리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안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섬유의복이나 IT 업종 쪽은 사실 우리가 브랜드 밸류가 강하다라고 좀 인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현대차 좀 끼워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이 양보하면 현대모비스까지도 끼워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LG생활건강같이 화장품 쪽에서도 뭐 글로벌 브랜드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업종들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FNF나 한섬 같은 그런 의류 쪽도 FNF 같은 경우는 100%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갔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 한샘이나 무슨 리바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반등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자재 한샘 같은 경우 보면은 최고가가 34만 원까지 갔었던 게 올해 최고가 갔었던 게 11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었던 것인데 최고가 흐름 대비하면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신고가 흐름과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차별적인 요인은 반등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좀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좀 따져본다라고 본다면 펀드멘털적 열의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럼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최근에 우리 제약 바이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블이 좀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쪽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테겠고 기본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문의 위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나스닥에서 못 오르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이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성이 아직도 좀 전략도 못 찾겠고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사업 부문 강화하고는 있는데 성장성 가시화가 아직 안 되고 있죠. 뭐 건설 건축 이쪽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죠. 상대적인 침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열의 요인들이 이 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디커플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무역 분쟁이 해소될 경우에 뭐 최선의 케이스에 2,300이나 2,400까지 간다라는 주장들이 있죠. 뭐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무역 분쟁 발생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하는 정도니까요. 문제는 무역 분쟁 발생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무역 분쟁 해소가 되어도 오늘 말씀드린 그런 차별적 요인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글로벌 유동성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을 선호하겠는가 이 점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역 분쟁 해소 여부하고 별개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기업보다 우리 기업을 선택할 요인 그런 모멘텀 성장성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디커플링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 역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역병이 사라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